안녕하세요. 네모와 정치의 문은영입니다. 오늘은 사라예보의 첼리스트라는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1992년 5월 유고슬라비아 내전이 한참이던 사라예보의 한 시장에서 포탄 공격으로 22명의 시민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날 한 젊은 첼리스트가 사건 현장에 나타나 첼로를 연주합니다. 바로 무고하게 목숨을 잃은 시민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22일간의 연주를 시작한 것입니다. 연주하던 곡은 그리 길지 않았지만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은 잠시나마 위안을 얻었고 사건 현장에 꽃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터의 총성도 멈추게 한 첼로 연주. 문화예술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또 정치에서는 어떻게 그 힘이 발휘되고 있을까요? 오늘 네모와 정치에서는 문화예술에 관한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2008년 1월 민주당 예비 선거에 나선 버락 오바마 후보는 두 번째 경선 지역인 뉴햄프셔주에서 인상 깊은 연설을 했다. 오바마는 연설의 마지막 3분 동안 말끝마다 Yes, we can,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무려 12번이나 반복했다. Yes, we can. Yes, we can. Yes, we can. 이 연설에 감동받은 한 힙합 음악가는 오바마의 목소리에 멜로디와 리듬을 입혀 뮤직비디오를 제작했다. 이 뮤직비디오는 유튜브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오바마의 선거 구호를 널리 퍼뜨렸다. 유권자들은 음악을 들으며 오바마를 미국의 변화를 가져올 대통령 후보로 생각하게 됐다. 노래는 우리나라 선거에서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선거에 노래가 처음 등장한 때는 1987년. 25년 만에 직선제로 대통령을 뽑게 된 13대 대선이었다. 당시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후보가 유세장에서 애창곡인 뱃삼의 무초를 불렀다. (1995년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로고송이 본격 등장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확성기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후보들 사이에 노래 틀기 경쟁이 벌어졌다. 선거 로고송의 영향력을 실감했던 선거는 1997년의 15대 대통령 선거였다.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당대 최고 인기곡이었던 DOC와 춤을이란 노래를 DJ와 춤을로 바꾸어 사용했다. 김대중 후보는 뮤직비디오 형식의 텔레비전 광고에도 등장해 자신의 로고송에 맞추어 관광버스 춤을 추었다. 이를 통해 김 후보는 소탈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부각시켰고 선거에서 승리했다. 그 뒤로 로고송은 매우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선거 때마다 당대의 히트곡과 흥겨운 트로트가 후보를 강조하는 가사로 바뀌어 불린다. 최근에는 젊은 유권자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광고 음악이나 아이돌 음악까지 선거 로고송으로 사용되고 있다. 오늘은 문화예술과 정치에 대한 이야기로 꾸며보고 있는데요. 1년 365일 공연과 전시가 끊이지 않는 예술의 전당에서 데일리안 이충재 기자님 모시고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치부 출입 기자시니까 아무래도 선거운동을 그 현장에서 누구보다 가깝게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기자님 어떤 노래 가장 좀 개인적으로 좀 기억에 남던가요? 저는 아이돌 경연 프로그램에 나왔던 프로듀스 101의 픽미라는 노래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이 노래가 나온 시기가 2016년이었는데요. 당시에 국회의원 총선과 이 픽미라는 경연 프로그램이 아주 절묘하게 시기가 맞아떨어졌어요. 한쪽에서는 시청자들에게 표를 원하고 한쪽에서는 유권자들에게 표를 원하는 상황에서 이 픽미라는 노래가 선거 유세송으로 쓰였는데 아주 인상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선거 로고송으로 쓰였던 노래 생각해 보니까 좀 비슷비슷한 공통된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노래들이 선거 로고송으로 좀 쓰였나요? 선거 로고송으로 쓰이는 노래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래도 유권자들, 그다음 시민들의 귀에 익은 노래여야 되겠죠. 그래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트로트나 혹은 동요가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반대로 한 후보자는 너무 익숙하지 않은 노래를 선거 로고송으로 썼다가 이 유권자들의 지적을 받고 부랴부랴 이 로고송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 최근 들어서는 이 후렴부부가 계속 반복되는 후크송이 아주 선거 로고송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 후렴 부분에다가 후보자의 이름이나 기호를 넣어서 부르게 되면 유권자들 귀에 쏙쏙 들어오는 그런 효과를 노린 것이죠. 또한 최근에는 광고 CM송도 상당히 널리 쓰이고 있어요. 아, 네, CM송 하니까 저도 좀 생각나는 몇 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CM송들이 있었죠? 아마 박사님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귀 익숙한 노래인데요. 그 자양광장제에 나오는 광고에 나오는 그 노래, 그러니까 네네네. 땡 때문이야, 바로 이 노래인데요. 바로 이 땡 대신에 홍길동당 때문이야 이렇게 넣어서 부르면은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겠죠. 이 사실은 이 광고 CM송 자체가 이 소비자들에게 이 상품을 각인시키고 널리 알리기 위한 그 목적인데요. 이 후보자들의 이 욕구와 아주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 CM송도 앞으로도 아주 널리 쓰일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 기억이 나기도 하고 뭐 들을 때마다 좀 재밌었던 그런 생각도 나는데, 근데 어떤 노래들은 되게 대중들에게 되게 인기가 있을 법도 하는데 또 이렇게 선거 로고송으로는 잘 들리지 않은 그런 노래들도 있어요. 아마도 이 노래를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빤 강남스타일. 바로 네네. 싸이 씨의 강남스타일이죠. 이 노래는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고, 또한 이 노래에 등장하는 안무 또한 아주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무죠.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이 선거철마다 이 노래가 선거 로고송으로 영순위로 꼽혀왔어요. 하지만 싸이 씨가 이 선거 로고송이 어떤 특정 정당에 활용되는 것이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기 때문에 선거 로고송으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노래도 있죠. 60세의 저새 예상에서 바로 백세 인생인데요. 이 노래도 아주 세대를 아울러서 아주 사랑받았던 노래인데요. 하지만 선거 로고송으로는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 저작권자가 한 정당이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의견 때문에 사용하지 못했는데요. 이 반대로 내 노래는 누구나 다 사용해라. 아니, 내가 이 노래를 다 불러주겠다. 선거 로고송으로. 이런 분도 계셨어요. 바로 가수 박현빈 씨인데요. 이분은 하루 10시간씩 녹음을 강행하면서 무려 700분, 그러니까 700명의 후보자에게 선거 로고송을 선사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한국 기네스 협회 선거송을 가장 많이 부른 가수로 등재하기도 했는데 실제 확인을 해보니 기네스에 등재되지 못했습니다. 700명의 후보를 위해서 노래를 불렀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 선거 로고송은 우리나라 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이자 유권자들에 다가가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첫 번째 관문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 홍보 효과 과연 있나요? 이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선거를 그동안 많이 지켜봤는데요. 이 선거 로고송 자체가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뭐 이렇게 보긴 좀 어렵겠죠. 게다가 요즘 유권자들의 눈높이, 이 시선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정책이나 공약으로 승부하지 않으면 단순히 이 로고송만으로는 승부하기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또 아니에요. 특히 정치 신인이나 이름을 널리 알려야 하는 정치인들에게는 아주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죠. 좀 더 시선을 좀 넓혀보면 공익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말이죠. 이 선거 로고송이 거리에서 들려오기 시작하면 이제 선거가 시작되는구나. 일종의 안내방송 효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선거 로고송이 들려오면 이제는 후보자들의 면면을 좀 더 살펴보고 공약도 살펴봐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투표 결정에는 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현명한 판단 앞으로도 이렇게 유권자들 여러분들 다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다음 화면 또 함께 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벽보는 선거 홍보물의 꽃이라고 부른다. 선거 벽보는 공직선거법상 모든 후보가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벽보의 크기, 종이의 종류와 인쇄 매수, 붙이는 위치도 법을 따른다. 벽보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정당, 경력, 정견 등이다. 선거 벽보는 첫인상과 같다. 유권자들이 한 번만 보고도 후보를 인상적으로 기억하게 만들어야 한다. 다른 후보와 나란히 붙어서 비교되기 때문에 후보의 표정은 물론 전체적인 색상, 글꼴의 크기와 모양까지 신경을 쓴다. 이 때문에 선거 벽보를 3초의 예술,
한 장의 미학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 선거에서 벽보는 1950년 5월 30일에 실시한 제2대 총선에서 처음 사용됐다. 재헌 국회가 만든 국회의원 선거법에 따른 것이다. 선거 벽보는 시대와 사회를 담아내는 기록물의 역할도 했다. 역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통해 사회의 상을 들여다보자. 1956년 5월 전쟁이 끝나고 치러진 대선의 선거 벽보이다. 이때부터 선거 벽보에 구호가 실렸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선 신익희와 부통령 후보 장면의 선거 구호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였다. 자유당이 정권을 잡으면 희망이 없으니 민주당을 뽑자는 강한 주장을 담았다. 특히 이 구호는 전쟁 뒤의 가난과 이승만의 연임에 지쳐있던 국민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었다. 그러나 신익희 후보가 유세 중 사망하면서 이승만 후보가 3선에 성공한다. 선거 벽보의 기호가 숫자가 아닌 막대 개수로 표시된 것도 이색적이다. 문맹률이 높아 숫자를 모르는 사람이 그만큼 많았다는 증거이다. 1967년 5월 6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됐다. 기호 3번 신민당 윤보선 대통령 후보의 선거 벽보에는 당의 공약이 빼곡하게 적혀 있다.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공약을 알릴 방법이 거의 없던 때 선거 벽보가 정보 제공 역할도 함께 했음을 알 수 있다. 기호 6번으로 출마한 민주공화당 박정희 후보의 선거 벽보는 윤보선 후보의 것과 대조를 이룬다. 공약이나 선거 구호 대신 황소처럼 일하겠다는 문구를 넣었고 당 이름 앞에도 황소 그림을 넣었다. 1987년 직선제로 치러진 13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컬러 벽보가 처음 선을 보였다. 광고 전문가를 영입한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는 미소를 지으며 엄지를 들어올린 사진으로 선거 벽보를 제작했다. 근엄한 표정의 다른 후보들과 차별을 시도한 것이다. 특히 이때는 삼김으로 불리는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후보,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후보,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후보의 선거 벽보가 나란히 붙어 역사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1997년 제15대 대선은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며칠 뒤에 치러졌다. 선거 벽보에도 경제 위기 극복의 내용이 주로 담겼다.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 후보는 든든해요, 경제를 살립시다라는 선거 구호를 통해 믿음직한 후보라는 인상을 심었다. 국민승리 21의 권영길 후보는 인물 사진을 작게 한 대신 태극기와 일어나라 코리아라는 구호를 크게 배치하여 마치 공익광고처럼 보이게 했다. 가로 52cm, 세로 76cm 대통령 선거 벽보의 크기이다. 후보들은 이 규격 안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낸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한 시대의 모습과 선거 문화를 읽는다. 네, 앞서 영상 보신 것처럼 이번 시간 문화예술과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보신 것처럼 선거 벽보 한 장에 시대의 모습과 생각들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님, 그래서 선거 벽보는 또 선거 로고성하고는 좀 다른 측면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앞서 이야기를 나눴던 선거 로고송 같은 경우는 한 후보자가 여러 개의 선거 로고송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계층별, 지역별, 맞춤형 로고송을 사용할 수 있지만 선거 벽보, 포스터 같은 경우는 단 한 장만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한 장에 모든 정책과 공약 또한 자신의 정치 철학을 녹여내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예술 현장에 와 있지만 한 장의 종합 예술이다 라고도 하죠. 네, 맞습니다. 듣고 보니까 참 선거 벽보가 좀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선거 벽보가 어떻게 보면 선거 운동, 시즌을 상징하는,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선거 운동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또 선거 벽보 하니까 지난 19대 대선이 좀 최근 선거라 생각이 나긴 하는데 화제가 됐던 선거 벽보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바로 기호 3번 안철수 후보의 선거 벽보였는데요. 이 벽보를 보시면은 기존 선거 벽보와는 차별화되는 점이 너무나 많아요. 일단 기호, 이름, 그다음 선거 슬로건도 나와 있지 않는데요. 특히 보통 이 선거 벽보에 나오는 선거 후보자들의 모습을 보면 스튜디오에 가서 반명한팜 사진을 촬영하게 되어 있는데 이 안철수 후보는 생생한 사진, 선거 유세 현장의 사진을 그대로 가져다 썼어요. 또한 자신의 슬로건을 따로 글자로 적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깨띠에 국민이 우선이다, 국민이 이긴다,
이 말 한마디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당 로고도 안 들어갔잖아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 색채인 당 색깔, 이 녹색만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이 안철수 후보 당시에 이 포스터가 나왔을 때 상당히 신선하다, 뭐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이 알고 보니까 이 선거 홍보 상당히 전문가 작품이었다, 뭐 이렇게 알려졌어요. 네, 들었습니다. 광고 천재의 작품이었다, 뭐 이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또 인상적으로 좀 기억나는 게 1995년 15대 국회의원 선거였던 국회의원 총선 출마 선거 벽보로 기억하는데 그 참 상반신이 벗은 사진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젊다, 뭐 솔직해서 뭐 감출 게 없다, 다 보여줄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좀 다가왔던 것 같은데 이 기자님 어떤 벽보 좀 인상적으로 기억하세요? 저는 지금 문은영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거 벽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네. 물론 20여 년 전 선거 벽보였죠. 그리고 그 후보자는 당시에 27살이었는데요. 이제는 그 후보자가 현역 정치인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50대의 나이인데 요즘 정치적으로 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한 번 더 벗을까? 이런 검토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20대 패기 또한 그 단단한 몸매는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해서 선거 벽보로 실제로 활용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선거 벽보를 보면요. 유권자들이 아예 직접 선거 포스터를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참여 형식 선거 포스터도 있어요. 선거 벽보는 단 한 장뿐이지만 바로 SNS 온라인에서 활용되는 선거 벽보, 그러니까 유권자들에게 내 선거 벽보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요청하면 지지자들이 선거 벽보를 마련해주는, 어떻게 보면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긍정적이고 또한 개성 있는 선거 벽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네, 참 이제 앞으로 어떤 새로운 벽보들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 선거 벽보 하니까 제가 조금 꼭 말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선거 때문에 조금 안타까운 뉴스들이 있어요. 그 길 보통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벽 쪽에 선거 벽보를 부착하게 되는데 그 정당한 이유 없이 사유 없이 벽보에 낙서를 하고 훼손하는 행위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한다는 의미에서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에서 이 벽보를 훼손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점 꼭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선거 벽보뿐만 아니라 선거 현수막도 훼손하면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선거 로고성과 선거 벽보에 대해서 데일리한 이충재 기자님 모시고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선거 로고성, 선거 벽보, 음악과 미술 영역이죠. 이번에는 음악과 미술의 종합편이라고 할 수 있는 광고, 정치 광고에 대해서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정치 역사상 가장 유명한 광고가 있다. 데이지 꽃잎을 떼어내는 아이의 모습에서 시작한 이 광고는 마지막에 큰 반전이 있다. 핵전쟁의 무서움을 설명하던 성우의 마지막 말은 11월 3일에 린든 존슨에게 투표하세요였다. 1964년 재선에 도전한 민주당의 린든 존슨이 만들었다. 공화당의 베리 골드워터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네거티브 광고의 효시로 꼽힌다. 선거가 있기 2해 전 미국은 쿠바에 미사일을 배치한 구소련과 핵전쟁의 문 앞에서 간신히 위기를 넘겼다. 공화당의 골드워터 후보는 구소련을 압박하고 핵전쟁을 옹호하는 강경 발언들을 쏟아냈다. 존슨이 이를 놓치지 않고 비방 광고를 제작한 것이다. 광고는 단 한 번 방송되었지만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며 모든 뉴스를 장식했다. 선두를 달리던 골드워터는 치명상을 입었고 존슨은 큰 득표차로 대통령이 되었다. 1984년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후보도 텔레비전 광고 덕을 톡톡히 봤다. 레이건에게 패배한 민주당의 월터 먼데일은 텔레비전 때문에 졌다고 소회를 밝힐 정도였다. 레이건은 광고 비용의 90% 이상을 텔레비전 광고에 썼다. 미국에 다시 찾아온 아침이라는 정치 광고를 통해 자신이 재임하던 지난 4년간 미국이 얼마나 평화로웠는지를 설명하며 유권자의 감성에 호소했다. 레이건은 압승을 거두며 재선에 성공했다. 레이건의 광고는 미국 역사상 가장 자신감 있는 정치 광고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정책은 없고 이미지만을 내세웠다는 비판도 아울러 받고 있다.
미국은 텔레비전 정치 광고가 매우 활발한 나라이다. 영토가 광활해 유권자를 직접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텔레비전 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이런 선거 문화는 비디오 정치라는 비판도 받지만 정치 광고는 유권자들에게 선거 정보를 알려주는 장점이 있다. 정치인 편에서 보면 짧은 시간 안에 지명도를 높일 기회이다. 그러나 30초 또는 60초의 짧은 광고에 정책을 충분히 담아내기는 어렵다. 경쟁자 비방 광고를 만드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부정적인 내용일수록 빨리 퍼지고 오래 기억되기 때문에 짧은 광고로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정치 광고의 본질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돕고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는 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네모와 정치, 이번 시간은 문화예술과 정치에 관한 이야기로 꾸며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을 통한 정치 문화의 다양한 표현 방법과 방식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준비한 순서는 문화예술인들의 현실 정치 참여 사례입니다. 직접 정치 속으로 들어간 문화예술인들을 함께 만나보시죠. 2017 골든글러브 시상식장. 평생 공로상을 받은 영화배우 메릴 스트립이 수상 소감을 밝혔다. 취임식을 며칠 앞두고 있던 도널드 트럼프는 SNS를 통해 즉각 반발했지만 영화배우 로버트 드니로는 메릴 스트립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드니로 역시 트럼프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반 트럼프 인사였다. 트럼프는 선거 기간 내내 헐리우드 스타들의 신랄한 비판과 풍자에 부딪혔다. 어벤져스의 감독 조스 웨더는 자신의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들과 짧은 영상을 제작했다. SNS에 공개한 이 영상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트럼프에게 투표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미 영화계 종사자들 대부분은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 후보를 위해 지지 선언을 하고 거액의 기부금을 내며 행사에도 참가한다.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감성과 기질 때문에 진보적인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유럽에서도 문화예술인의 정치적 발언이나 정치 참여는 결코 낯선 일이 아니다. 1999년 양철북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독일 작가 귄터 그라스는 진보 성향의 독일 사회민주당원으로 활동했다. 핵무기 반대 등을 주장하여 행동하는 지성으로 불렸다. 20세기 현대미술의 거장인 파블로 피카소는 큐비즘을 창시한 천재 화가로 프랑스 공산당원이었다. 피카소는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주의자였는데 스페인 내전 당시 나치의 학살 만행을 다룬 작품 게르니카를 남겼다. 1950년 한국 황해도에서 벌어진 신천 학살 소식을 듣고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 프랑스 샹송의 전설이자 영화배우인 이브 몽땅과 미남 배우의 대명사 알랭 들롱. 두 사람은 한때 암흑가이 세 사람이라는 영화에도 함께 출연했지만 정반대의 정치 성향으로 유명하다. 이브 몽땅은 이탈리아 공산당원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프랑스 공산당원이 되었다. 그러나 1968년 구소련이 체코를 침공하자 공산당을 탈당했다. 이어 반대로 알랭 들롱은 드골을 지지했던 민족주의자로 잘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극우 성향의 정당인 국민전선을 공식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직접 정치에 뛰어든 문화예술인도 많다. 영화 터미네이터의 액션 배우 아놀드 슈와제네거는 오스트리아 이민자 출신이라는 불리함을 딛고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역임했다. 미국의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영화배우 출신 대통령이다. 슈와제네거처럼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냈고 공화당 후보로 대통령이 되었다. 선거를 치를 때 텔레비전 토론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였고 저격을 당한 뒤에도 농담을 건넬 정도로 유머 감각이 뛰어났다. 배우 출신이라는 이력을 살려 라디오 생방송으로 국정연설을 자주 했다. 우리나라에도 문화예술인 출신 정치인이 적지 않다. 또 문화예술인의 정치적인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방송이나 작품으로 얻은 친숙함은 대중에게 다가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에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또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이들을 문화예술인 출신으로 구분짓지 말고 다양한 정치 참여자로 보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네모와 정치 이번 시간 여러 문화예술 이야기로 꾸며보았습니다. 문화예술이 정치에 어떻게 투영되어 왔는지 또 시대상과 정치 문화는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봤습니다. 문화예술을 통해 정치가 더 우리에게 가깝게 느껴지도록 해주었듯이 정치도 문화예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네모와 정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